네,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장 현대원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대한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솔직히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같은 평신도가 과연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컸고요. 또한 지금 격변하는 이 테크놀로지의 경랑 속에서 저의 짧은 지혜로 과연 여러분들과 어떤 미래에 대한 성찰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를 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또 많은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자리들이 앞으로 많아져야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그 어떤 세상보다도 지금은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또한 그 발전의 속도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빠른 속도로 인한 공포감을 느끼는 정도로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위기의 시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또 이 위기를 어떻게 말하자면 복음의 기회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화면이 바뀌네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인터넷이라는 현상에 대단히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터넷 혁명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딱 30년 됐어요. 30년. 91년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게 91년에 첫 선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태인 92년에 여러분 굉장히 친숙하게 잡고 계시는 마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데 그 웹 브라우저가 92년에 나와요. 그리고 94년에, 2년 뒤인 94년에 인터넷의 상용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인터넷 역사가 30년 만에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비즈니스를 하고 상거래를 하는 모든 방식, 교육에서 국방, 의료, 모든 산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소위 게임의 룰을 바꿨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몸으로 지금까지 30년간 그것을 학습하면서 익숙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0, 웹 1.0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물론 그 이전에 소위 PC통신 시대가 있었어요. PC통신 나 알아.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PC통신에 이어서 소위 아까 얘기했던 월드 와이드 웹, 웹 브라우저에 의해서 인터넷 1세대의 혁명이 시작이 됐고요. 웹 2.0이라는 거는 2000년에 우리나라에도 크게 홍역을 알았는데요. 버블닷컴의 붕괴라는 기억나실 겁니다. 인터넷 벤처를 한다는 모든 기업들이 여지없이 엄청난 위기를 겪었던 그 버블닷컴의 붕괴가 2000년이에요. 그걸 살아남은 기업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걸 이제 웹 2.0이라고 부릅니다. 웹 2.0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2007년에 애플에서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소위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죠. 약속도 정하고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것으로 병원 예약도 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죠? 유튜브로 영상도 보고 사진도 주고받고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계신데 아마 스마트폰을 손 안에 가지고 있으면 하루가 재미있게 지나가시죠?
예, 그게 이제 웹 2.0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웹 2.0 시대도 지나서 웹 3.0, 웹에 이제 3자가 붙기 시작을 해요. 이 3.0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작동을 해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가 웹 3.0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보셨던 메타버스라는 것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만나는 그 접점을 이룬다. 이제 전문적으로는 인터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용하고 만나고 사용할 때 그 접점을 이루어주는 곳이 메타버스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웹의 3이 붙은 웹 3.0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와 도전은 뭐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았던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거 뭘까요? 인간의 지능이죠, 지능. 이 인간의 지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인류 역사상의 발전을 이루어왔고, 인류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가장 우위에서 우리가 이 지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개척한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끌고 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능이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의해서 도전받는 초유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근본적인 도전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문제아예요. 예, 아주 저명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1956년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어떤 분들은 태어나지 않았고요. 어떤 분은 그때 내가 몇 살 이렇게 계산이 되실 겁니다. 1956년에 미국의 다트머스라는 대학에서 여기 있는 존 맥카시, 마빈 머스키, 클로드, 셔넌 이런 분들이 뭐였어요? 수학자, 컴퓨터 과학자, 정보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을 닮은 기계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956년에 이 워크숍에서 그 논의가 시작이 됐고 지금으로 보면 한 60년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만든 기계에 의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워할 정도로 기계가 똑똑해진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공지능의 발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있는 사건들을 몇 개 짚고 넘어가 볼게요. 1997년에 우리는 바둑을 두지만 전 세계에서는 체스를 더 많이 두잖아요. 예, 여러분 아시죠? 체스. 그 체스에 이 친구가 19년인가를 전 세계 체스 챔피언을 했던 친구입니다. 이 사람만 이기면 이제 인공지능이 체스의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죠. 1997년에 이 전 세계의 체스 챔피언을 인공지능이 이겨요. 또 하나 볼까요? 이거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퀴즈쇼입니다. 제퍼디라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 퀴즈쇼인데요. 이 두 사람이 보이죠? 이 두 사람이 그 퀴즈 역사상 왼쪽에 이쪽이죠. 켄 제닝스라는 사람은 무려 19회나 우승한 최다 우승자.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상금으로 최다 상금상을 받은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역시 IBM 왓슨이 퀴즈쇼에서 경쟁을 벌여요. 당연히 퀴즈쇼 정도는 뭐 인공지능이 식은 죽 먹히죠. 또 인간을 당황케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국도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지죠. 이세돌 구단이 처음 인공지능과 바둑
경합을 벌인다라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바둑은 경우의 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체스 정도는 모를까 바둑은 절대 안 된다. 인공지능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장담들 했어요. 그런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내리 세 판을 정말 무력하게 허물어지는 걸 보게 된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합니다. 그 무한대 경우수의 바둑에서 세계 최고라는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물론 네 번째 한 번 이기긴 했어요. 소위 신의 한 수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음모론으로 놓고 보면 그것조차도 과연 이세돌 구단의 자력으로 이겼을까? 뭐 이런 음모론까지 있어요. 어쨌든 이 2016년에 이르러서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이 진짜 인간을 넘어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인공지능이 진화를 해요.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으로 인공지능은 계속적으로 빠른 진화를 합니다. 자, 이 한 표에서 남은 지점이 딱 이제 뭘까요? 인간 기준선까지 언제 도달할 거냐, 인공지능이. 이 도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물음표 3개가 보이죠? 예. 인간의 그 기준선을 언제 돌파할 거냐. 두 번째는 크로스오버라고 불려지는 이 교차점을 언제 돌파할 거냐. 예.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초지능이 탄생되는 일만 남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모르겠어요. 대략적으로 한 2040년, 50년 정도에는 결국 제일 마지막 지점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는 소위 초지능의 물결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인터넷 혁명 시대는 끝난 거예요. 새로운 지능의 혁명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소위 인간지능 기준선이라는 것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프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카메라 따라오실 수 있나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현재에서 도약기까지 올라가는 이 곡선의 기울기는 좀 완만하잖아요. 밑에요. 네. 저기 인간지능 기준선에 거의 지금 도달해 가고 있어요. 그 과정의 한 지점이 오늘 우리의 화두 중의 하나인 챗GPT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챗GPT는 대단한 놈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인공지능의 발달의 경로로 보면 이제 그냥 인간지능 기준선에 좀 근접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서비스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세요. 기울기가 인간지능 기준선을 넘어서고 교차점을 통과하기 시작하면 그냥 날아가죠. 저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와요. 근데도 그 챗GPT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공포감까지 느껴서 어떻습니까? 구글의 CEO, 애플의 공동 창업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테슬라의 창업자, 유발 하라리와 같은 인류 문명 역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한 6개월간 전부가 다 스탑, 좀 개발 한 6개월만이라도 우리가 개발을 멈추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할 정도로 그 속도감에 엄청난 지금 혼란과 위기감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완벽한 상승장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지능 기준선에 이제 거의 근접함에도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현상을 정확히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결국 이 엄청난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일자리 자체가 많이 바뀝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이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1930년에 전 세계가 엄청난 경제 대공황을 겪을 때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함에 따라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과 그 엄청난 기술 때문에 없어지는 일자리가 이게 균형이 맞질 않더라.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없어지는 일자리의 정도와 규모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 발전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낀다고요. 아, 저것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지나고 보면 상당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균형 있게 맞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맞질 않아요. 없어지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규모도 크고 훨씬 공포감을 느껴요. 근데 그 위기를 겪고 나면 나중에 보면 상당히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현상을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실업이라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정의를 하죠. 지금 우리가 바로 이 문제, 경제의 질병이라고 진단했던 기술 혁신으로 인한 대량 실업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업이 한 섹터가 통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좋은 직장이라 알고 들어갔는데 내리막길에 직장에 들어가면 30대에 평생 실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산업이 20, 30년 후에 정말 계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인지,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인공지능에 의해서 진짜 없어질 산업인지. 챗GPT를 딱 돌려보면요, 벌써 어떤 직장들이 위협에 처해 있는지가 딱 나와요. 지금까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 생각했던 회계사들, 인공지능보다 어떻게 더 잘 정확하게 더 현명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뭔가 창의성이 요구된다는 웹 디자이너들도 챗GPT가 더 잘해요. 더 빨리 해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이요. 아, 우리 아들은 컴퓨터공학과 다니니까 괜찮아. 프로그래밍 하시는 그 사람들이 요즘 몸값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챗GPT로 돌려보니 웬만한 코딩은 얘가 더 잘해요. 더 빨리 해요. 전문가들 일주일 걸릴 거를 얘는 거의 1, 2분 만에 코드를 다 짜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금 상황의 인공지능 수준에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 때문에 지금 세계를 리딩하는 많은 리더들이 야, 안 된다. 너무 숨가쁘다. 6개월만 쉬자. 좀 공동 협약을 해서라도 6개월만 좀 멈추자라는 말하자면 비명을 질러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회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우리 교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그 사회의 중심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 초지능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피할 수 없는 현상 중,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산층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예측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학 나오면 직장에 들어가서 대리 달고 좀 있으면 과장 달고 좀 있으면 부장 달고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솔루션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갔다라는 것만으로 성공 보장되는 시대 아니죠. 그 다음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전공은 나와봐야 쓰임이 없는 전공들이 많아요. 지금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과 중에 하나가 서울대 경영학과인데 경영학과 애들이 고민이 제일 크다는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에 할 게 없어요, 이 친구들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채택한다라고 기업이 발표하면 주가가 쫙 올라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사람을 자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은 막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이 우프다 그러죠. 웃기긴 하지만 슬픈 현상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하지 않는 왼쪽에 익스플로테이션이라는 것은 소위 노동에 대한 착취라는 게 늘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어 왔잖아요.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대가를 자본가가 가져간다라는 오래된 논쟁이죠. 그런데 초지능의 시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초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인간의 많은 일들을 대체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 irrelevance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단어, 무관함.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본류와는 무관한 자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겠죠.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어쨌든 미래학자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다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무관함의 대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가로도 교회로도 이 시대를 어떻게, 이 위기를,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큰 위기가 바로 밀려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 박사, 지금 돌아가셨죠. 그래도 살아계실 때는 현존하는 최고의 석학,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래도 스티븐 호킹 박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어보자, 그랬던 유일하게 남았던 최고의 석학 아닙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소위 생물학적인 진화 속도하고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가 비교가 안 된다. 결국 인간은 질 수밖에 없다.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심각하다라고 경고를 하게 되고요. 테슬라의 창업자인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게 인류 존재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 머스크도 6개월간 쉬자. 거기 막 목소리 높이더라고요. 세상을 조금 앞서 보는 사람들이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인공지능도 인간이 만든 기술이거든요. 이것이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이 자체를 우리가 사악하다라고 정의할 수도 없어요.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단하거나 없애야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타임이 아닌가. 그래서 데미스 하사비스의 이 약간 뭐랄까요, 좀 익살스러운 표정이긴 한데, 이 재간둥이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인공지능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친구가 결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광범위하고 정당하게 잘 이용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인류 전체가 보다 풍성해지고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기술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진짜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인공지능과의 그 접점을 이루는 인터페이스라는 메타버스가 또 화두로 쫙 등장을 해요. 결국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상으로 우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현실만 살기에도 이게 지금 쫓아가기가 힘든데 뭔 또 가상 세계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자라나는 세대들은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보다 더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세대가 바뀌고 그 세대가 주로 활용하는 미디어도 바뀌고 사고의 방식도 바뀌고 행동하는 방식도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포용할 건 포용해야지. 즉 다음 세대들, 어린 세대들, 10대, 20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저는 교회의 책임이다, 책무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연구하고 고민하고 끌어안아야 될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그 메타, 무엇을 넘어선 이런 접두어와 유니버스라는 말의 합성어니까 즉 유니버스, 우주를 넘어선 어떤 세상을 넘어선 이란 뜻을 갖고 있는 합성어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조금 일찍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날 수 없는 소위 비접촉의 시대를 우리는 거의 한 3년간 살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참 힘들었죠. 이제 이런 비접촉, 한국에서는 비대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터치리스, 만질 수 없는 비접촉 환경 속에서 기술적 대안을
막 모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쫙 떠오른 개념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비접촉 문화가 확산되고 MZ 또는 MG라는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맞물리면서 메타버스가 쫙 급부상을 했죠. 지금은 잠깐 주춤거리는 듯한 모양새지만 저는 건강한 조정기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을 지나면서 아마 상당 부분의 많은 비즈니스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여러 가지의 행위들이 상당 부분 메타버스로 옮겨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당장 내년 정도가 되면 비즈니스 쪽은 채택이 빠르기 때문에 비즈니스 미팅의 80% 정도는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빠르게 그것을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어린 세대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 자기들만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20대가 딱 10년이면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는 여러분 한 사회를 끌고 가는 딱 중추 세력이잖아요. 결국 그리로 가는 현상, 방향, 이것은 상당히 유효하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거기에 정확하게 대비를 해야죠. 지금 모든 분야들, 우주 탐사부터 시작해서 교육, 건설, 건축,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공연, 스포츠, 심지어는 국방 분야까지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지금 소위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는 메타버스를 접목시키지 않는 분야가 없어요.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상당 시간을 이제 거기서 보내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웹 2.0의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메타버스에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지금 메타버스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이게 대세구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세계 명품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브랜드까지 모든 회사들이 지금 메타버스로 다 속속속 들어오고 있죠. 이미 넘어갔죠, 그쪽으로. 그걸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패러다임이 벌써 바뀌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보자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 세대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서 인정받기를 좋아하고요. 인정에서 그치지 않아요. 웹 2.0 때는 인정에만 그쳐요. 내가 페이스북에 뭐 어떤 글을 올리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그걸로 너무 만족해요. 그런데 메타버스의 시대는 인정에서 그치지 않고 그거를 내가 경제적으로 환원해서 그 경제적 가치를 직접 갖기를 원해요. 메타버스는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결국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시간, 관심, 노력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자기한테 보상까지 해주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MZ 세대들이 소위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자신들의 미디어로 생각해요. 자신들의 소셜미디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노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은 이미 여기에서 친구를 사귀고 공연을 보고 뭔가에 만드는 행위들, 소위 창작의 행위들을 하고 스스로를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는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크리에이터다. 유저가 아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져요. 이제는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 만든 그 크리에이션의 결과물이 시장 가치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즉각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에 이미 MZ 세대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 친구들이 결국 사실은 교회의 미래 주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챗GPT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마땅히 교회가 책임을 지고 들여다봐야 되고 고민하고 같이 소통해야 되는 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그 토큰 이코노미라고요. 웹 3.0은 블록체인에 기반하는데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새로운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요. NFT라고도 하기도 하고 암호화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시장에서 뭐 암호화폐가 폭락한다, 뭐 누가 사기를 쳤다 이런 말씀만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산업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래확장성이 강한 기술이고 현상이에요.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서 헌금을 받고 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가장 민주적인 매체거든요. 도구거든요. 모든 것을 분산 저장한다는 거예요. 분산 저장한다는 것은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권력도 분산되는 거예요. 가장 민주적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을 지금 다 금지하죠. 그렇게 가면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을 교회가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자, 메타버스 교회라는 것들이 이제 속속 등장을 할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에 만들어진 교회를 우리는 교회로 인정을 할 것인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지, 기존의 교회가 메타버스라는 교회의 개념을 차용해서 또는 채택해서 그것을 소위 확장이라는 의미로 같이 끌어안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깊어집니다. 예배 행위도 많이 달라지겠죠. 여행을 할 때 저희가 훈련을 받을 때는 주일날에는 TV도 보지 마라 굉장히 엄격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요즘은 주일에 여행들도 많이들 가시잖아요. 연휴 끼고 그러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VR로 VR을 쓰고 아주 여기 실제 있는 것처럼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다 할 테니까 저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요만큼도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예배라는 행위를 어떻게 이제 이 바뀌어가는 이 시대적 환경에 맞게 우리가 재정의를 할 거냐, 또는 여전히 고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디바이드라는 메타버스 격차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성원들 중에서 옛날 이제 인터넷 격차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을 쓰는 사람과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 단순한 격차가 부의 격차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그 활용도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경제적 이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인한 이런 격차를 이제 인터넷 격차 또는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데, 가만히 인터넷 10년간 들여다보니 이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뭐냐를 봤더니 교육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심지어는 도시와 농촌 차이, 여러 가지 개인이 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구조적 요인의 차이들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이 격차를 줄여야 된다라는 엄청난 캠페인이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 시골에 있는 동네 이장님 집에도 컴퓨터 놔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로 인한 격차는 이 인터넷 격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구조적 불평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이 메타버스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을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어려운 위기의 주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오늘과 같은 이런 논의의 장, 지혜를 모으는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환영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오늘 강연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